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표현대표이사라고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좀 요것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4절 표현대표이사가 나오는데 요 표현대표이사에 대하여 저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표현대표이사라고 하는 것은 요 표현되어 있다라는 요 말의 표현 자체가 그 겉으로 드러나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대표이사인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어떤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처럼 여러 가지의 겉모습이 있는 거죠. 그 겉모습을 이제 외관이라고 합니다. 요 겉모습 때문에 그러면 회사가 책임져라. 요 표현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건 이제 개인의 불법행위로 그 민법의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 외관이 있기 때문에 요 외관에 대한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영미법상의 한 번 행동한 행동에 반대되는 그 금반원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독일법의 외관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용어만 달랐죠. 그래서 이 표현대표이사가 있을 때 그러면 대표이사는 등기가 된 거 아니냐?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등기로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표현대표이사가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외관이 존재했고, 자, 그 외관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외관에 대하여 부여를 한 겁니다. 외관을 누가 부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회사가 부여하는데 회사에 누가 외관을 부여할 거냐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표현대표이사의 요건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외관이 존재하고 외관이 부여되고 자 외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외관에 대한 신뢰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건데요. 자 교재에서 외관의 존재라는 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요건입니다. 이게 요건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자, 외관의 존재인데, 교재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대표이사가 아닌데, 마치, 대표이사인 것처럼, 자,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런 명칭을 사용하더라. 그러나, 법조문에 사용하는 이 명칭, 그 명칭에 한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 명칭을 사용했는데, 그 법조문에 그 명칭만 사용했어야만 되는 것이냐, 그래야 외관이 존재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자, 이런 어떤 명칭도 사용해도 괜찮다. 모두 여기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자, 판례가, 그러한 어떤 법조문의 명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무나 상무의 명칭을 사용했어도, 그러면 표현대표이사의 외관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이 명칭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명칭을 사용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 그 판례가 이 사용이라는 말이 뭐냐? 여기에 이제 판례가 이 사용이라는 말의 의미를 해설해주고 있죠. 교재에서. 자,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이 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하는 인식을 준 거죠. 사용이라는 말은 요 표현대표이사 이런 자들이 인식을 준 것이다. 인식. 회사의 대표자라는 인식을 준 것이다. 인식. 여기 이제 사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또 뭐 한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음수표 행위가 있습니다. 어음수표. 그죠? 어음수표 행위는 그냥 요식행위라고 엄격한 요식행위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교재에서도 자, 당의 어음행위의 방식, 그죠? 어음행위의 방식에 맞는 인식을 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외관의 존재에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과연 이사 자격이 있어야만, 이사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이런 어떤 외관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 이사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이 경우에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이 법조문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거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일관이 존재하고 일관을 부여해야 된다. 자, 이 요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관의 부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 명칭, 표현대표이사의 명칭 사용을, 그죠? 명칭을 사용하는데 명시는 괜찮죠. 자, 묵시도 가능하다. 명시 하나지 않고 묵시적으로 자, 승인한 것 또는 허락한 것, 그죠? 자, 명시, 묵시의 허락도 요게 일관의 부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회사가 이런 명칭의 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회사가 허락한 거죠. 회사가. 그러면 그 표현대표이사라고 하는 자가 무단으로 사용했다, 무단 사용했다. 그러면 이건 회사의 책임이 없겠죠. 왜냐하면 회사가 일관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이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명시적 허락만이 아니라 자, 묵시적인 이런 허락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큰가로 2번에 나옵니다. 자, 명시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표현대표이사가 계약을 체결했죠. 표현대표이사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아무런 말도 없이 그 계약을 이행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행하더라. 이건 뭐죠? 묵시적인 일관의 부여, 허락이죠. 그죠? 자, 그래서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판례도, 자, 그 큰가로 그 2번 판례도 그렇게 나오죠.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경우에 하나는 거치고 회사의 명칭 사용을 무단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했을 때는 회사의 책임은 없는 것이다. 자, 이렇게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 과연 이 허락이라고 하는, 그죠? 그 허락하게 된 그런 어떤 그런 명칭 사용을 누가 했다라는 거냐, 누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냐 그랬을 때 일단 이거는 그 대표이사가 되겠죠. 자, 대표이사가 인식을 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허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일관의 부여가 되겠죠. 대표이사가 수인일 때 1인이 허락했거나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허락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대표이사는 가능한데 대표이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경우에 자, 이사의 결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도 이제 이 허락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허락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더 나가서 이사의 결의에 필요한 이사의 수 또는 최소한 이사의 정원의 과반수, 그죠? 이사의 결의가 아니더라도 이사 과반수가 그런 자가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일관의 부여라고 평가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자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사 과반수는 최소한의 어떤 수다. 자, 그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일관의 신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관의 신뢰. 그래서 이 3 일관의 신뢰. 행위자가 대표권이 없음을 알지 못했어야 된다. 거래 제3자가 그렇죠. 자, 제3자가 행위자가 이 경우에 있어서 대표권이 없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야 된다. 법으로는 한마디로 이걸 선의라고 표현합니다. 선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보호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자의 선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자의 선의가 언제 이 경우에 선의해야 되느냐? 자, 이 표현대표이사와 뭘 할 때요? 거래 행위시입니다. 거래 행위시. 그래서 거래 행위시라는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일관의 신뢰.
자, 교재에서는 표현대표이사와의 거래 행위 시에 존재해야 된다. 그러나 어음수표라고 하는 것은 어음수표 이런 행위는 거래 행위 시라고 하지 않고 어음수표를 취득시라고 하는 겁니다. 취득시. 취득시가 거의 행위시인데 그래서 취득시라고 말을 바꿔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너 악이다 라는 입증 책임은 회사가 부여됩니다. 그죠? 입증은 나 선이요 제3자가 입증할 게 아니라 입증은 회사가 너 악이잖아 우리 책임 없어 회사에게 저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선의를 입증하지는 않겠죠. 회사가 자기에게 불리한 선의를 입증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관의 신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이제 이런 요건을 법은 요건이 충족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효과가 나오는 거죠. 자, 효과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요 표현대표 이 대표이사 대표이사 행위가 회사에 기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표현대표니까 표현대표 행위도 이 경우에 회사에게 기속이 되겠죠. 그죠?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효과가 회사에 기속이 된다. 회사에 기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그런 어떤 표현법이나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 교재 회사가 귀속이 된다는 것은 그 행위의 권리를 취득하기도 하고 의무도 부담하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귀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적용의 효과의 로마자 2번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회사가 있죠. A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죠? 회사가 있고, 자, B 대표이사가 있다. 대표 이사가 있다. 이자가 뭐 이제 C하고 이제 거래를 하죠. 이자가 이제 제3자가 되겠죠. 그랬을 때 현명 대표이사를 드러낸 거죠. 현명도 하고 권한 내에서 행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면 회사하고 C하고의 계약 관계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 대표이사가 요 마음속에 그죠? 자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표이사가 자기나 제3자 이익으로 했다. 이걸 대표권 남용이라고 하죠. 남용이라고 합니다. 남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회사와의 거래관계가 유효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대표이사가 남용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할 뿐이죠. 이게 대표권 남용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권 남용이론에 다만 이 남용 사실을 상대방의 제3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는 이제 무효로 보내는 이런 어떤 법리를 도입하는데 이 대표권 남용의 법리를 그죠? 대표권 남용의 법리를 표현대표이사 여기에도 그대로 유추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추 적용된다. 그래서 그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죠? 표현대표이사가 자기나 아무런 이제 뭐 이렇게 그 거래가 있고요. 다만 이 대표이사가 아니라 표현대표이사죠. 거래 행위를 했을 때 자기는 제3자 이익을 했다. 그러면은 회사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거예요. 대표권 남용의 법리니까 원칙은 회사에 귀속되고 자, 요 C가 이게 지금 자기가 남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서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되겠죠. 자, 이 대표권 남용의 법리를 유추 적용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적용의 범위가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이 경우에 표현대표이사의 법리가 적용되어서 회사가 책임질 거냐? 회사가 책임질 거냐? 자, 대외 대표행위입니다. 대외 대표행위는 책임지고 대내 행위죠. 대내 행위. 대내 행위는 뭐 이 문제가 되는 당사자가 없을 것이고, 자, 대내적 업무 집행 행위는 표현대표이사의 적용이 없다.
그죠? 고용계약은 좀 특수성 때문에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 자, 그렇게 보고 있죠. 자, 그래서 권한 내 행위입니다. 요 대외적인 행위인데 권한 내의 행위입니다. 권한 내. 자, 권한 내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권한 내의 행위. 권한 내라고 하는 것은 월권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또한 이사의 선임, 검사인의 선임 뭐 이런 것은 대표이사의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한 행위들은 이사의 선임, 검사의 선임에 대해서는 또 본조에 적용이 없다. 회사의 책임의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판례도 이 경우에 있어서 표현대표이사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 이사의 결의가 필요하다. 이사의 아무리 이 대표이사의 행위다. 뭐 표현대표이사 행위지만 대표이사의 행위다. 이사의 결의가 필요하다. 이사의 결의가 필요한데 이사의 결의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지금 이사의 결의까지. 근데 이사의 결의가 없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표현대표이사의 법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사의 결의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전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이때는 법조문의 법 적용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표현까지 공동대표이사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이사의 의무가 제4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사의 의무가 4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사도 이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겠죠. 자, 그 이사의 의무의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성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는 거의 동일한 단어라고 보시고요. 자, 성관 의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관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줄인 거죠. 그죠? 거래계의 평범한 선의의 관리자로서 주의할 의무가 있다. 이걸 법에서는 성관주의. 뭐 이사의 어떤 거래계, 그 거래계의 어떤 일정 직급의 이사라면 이사, 감사하면 감사. 그런 정도의 보통인의 주의 의무. 이걸 이제 성관주의 의무다. 뭐 정형화된 주의 의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 성관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결여했다라고 한다면 법의 세계에서는 과실이 있다 이렇게 평가 내리게 됩니다. 과실, 성관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라고 한다면 과실이 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사의 주의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회사에 손해배상해라. 자, 이런 어떤 의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관주의를 게을리했다라고 하면 고의가 있다라고 하지 않고 과실을 평가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관주의 의무가 현재의 어떤 세계에서는 이사의 어떤 성관주의 의무가 조금 이사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이사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성관주의 의무가 좀 확대되는 추세다. 교정은 이제 그런 어떤 측면이 있죠. 자, 그러면 제2 경업 피지 의무 이렇게 경업 피지 의무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경업 피지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조문에 규정이 있죠. 39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업 피지 의무는 그 사용자들의 피지 의무도 상법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 회사법을 공부하니까 회사법에서 경업 피지 의무를 이제 이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사의 경업 피지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사죠. 이사에게 지금 부여하고 있으니까 자, 이사의 승인이 없다면 그죠? 다시 말하면 이사의 승인이 있다면 경업 피지 의무에 대해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없다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자기, 회사의 계산이 아니라 제3자의 계산으로 한다는 거죠. 그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률적 측면의 문제가 아니고 영업적 측면의 문제입니다. 회사의 영업 부류에, 회사의 영업 부류입니다. 영업 부류. 뭐 A 금융회사 이사가 또 다른 어떤 B 금융회사의 그런 어떤 쪽에 또 수신 업무를 자기 개인의 수신 업무를 하겠다. 금융회사 이사가 자기 개인적으로 수신해서 회사에 어떤 손을 끼치면 안 되는 거죠. 회사의 영업 부류입니다. 영업 부류. 회사의 영업 부류에 대해서 속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부류의 거래를 금지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죠. 자, 그리고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무한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무한 책임사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유한 책임사원은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한 책임사원이나 이사가 금지가 되는 겁니다. 금지. 그러니까 이 경업 피지 의무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첫 번째가 거래 금지 의무가 있죠. 그죠? 거래 금지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겸직 금지라고 표현합니다. 요건 금지는 겸직이 금지되는 거예요. 겸직이. 그래서 경업 피지 의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사의 승인이 없다면 거래하지 마라. 이사의 승인이 없다면 겸직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 금지는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그죠? 회사의 영업 부류에 대한 거래하지 마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나 이사는 하지 마라. 이걸 이제 우리가 거래 금지, 겸직 금지. 자, 이렇게 표현해서 이 두 가지를 경업 피지 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거래 금지 의무, 다시 말하면 요 거래 금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의 승인 없다면 자기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래 금지 의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과연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이라는 말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자, 손익 귀속의 주체, 그죠? 요 거래 금지에 대해서는 손익의 거래의 주체가 되지 마라. 주체가 되는 것을 금지한다. 자, 이런 어떤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내용으로 들어가면 영업적 상행위를 하지 마라. 상행위를 손익의 기초, 그 거래 주체로서 영업적 상행위를 금지하겠다. 그러면 우리 상행위법에서 보조적 상행위가 있습니다. 보조적 상행위는 가능하다. 이건 가능하다. 이것까지 이 거래 금지에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경업 피지 의무가 있는데 회사의 영업 부류를 이렇게 거래 금지하고 있는데 영업적 상행에 대해서 거래 금지를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법적 위반인 거죠. 그럼 이제 손해배상의 문제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겸직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겸직 금지 의무가 있는데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한 다른 무한 책임 사원의 또는 이사의 겸직을 금지하겠다.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동종의 영업이라고 하는 요 제한을 걸었고 무한 책임 사원이죠. 유한 책임 사원은 괜찮다라는 얘기고, 자, 이사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사의 경업 피지 의무에서 다른 회사 이사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경우에 그죠? 자, 어떤 금융회사를 A라는 금융회사의 이사가 B라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이사가 된다. 그런 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다른 회사의 이러한 어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영업에 뭐 그 공장을 뭐 어떤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 공장을 매수한다든가 공장 매수의 부지, 영업의 준비 작업이라는 거죠. 영업의 준비 작업. 영업의 준비 작업, 그죠? 준비 작업. 요거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요것도 A라는 금융회사의 이사가 그 겸직금지가 되는데 다른 금융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공장 부지를 매입한다. 이런 것은 그 회사의 이사 같은 지위에 되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영업 준비 작업도 자, 겸직 금지에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X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법이에요. 영업 준비 작업은. 그러면 이사의 승인이 있으면 괜찮다라는 얘기죠. 전제 조건이. 자, 이사의 승인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럼 이제 이 이사가 무한 책임 사원이 아니라 이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상업 사용인에 대해서는 어떠냐? 여기에는 이제 법은 없거든요, 사실은. 상업 사용인에 대해서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상업 사용인에 대하여도, 그죠? 상업 사용인에 대하여도 이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겸직금지에 있어서 다른 회사의 상업 사용인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항은 없지만 이것도 다른 상업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금지된다. 이건 해석적인 측면이죠. 이건 해석적인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의무의 법적 성질 및 존속 기간인데 이건 법률적 의미가 법적인 의미가 되는데요. 그죠? 자,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약정 의무가 아니고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특약으로 퇴임한 후에도 보통은 이제 회사의 어떤 이사 정도가 될 거면 당사자 약정으로 퇴임한 후에도 겸직 금지 요것들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고 약정 의무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면 이사가 경업 피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법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법적인 효과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래를 금지했다. 그런데 금지했는데 거래를 행위를 한 거예요. 행위죠.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이사 자기 계산으로 했을 때는 이것을 회사 계산으로 부어버리는 거예요. 회사 계산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3자의 이익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 회사의 계산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손익의 기속 주체가 회사가 되는 거죠. 회사가 거래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죠? 제3자의 어떤 이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3자 이익을 했을 때는 회사의 계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이사의 자기 계산을 했으니까 회사의 계산으로 그냥 해버리겠다. 그렇게 평가하는데 제3자의 계산을 했을 때는 이사야. 요 제3자에 대해서 뭔가 받은 보수, 그죠? 그 이득을 회사에 반납해라. 자, 뭐 그게 이제 사실은 보수 상당액이 될 겁니다. 보수 상당액을 회사에 귀속시켜라. 이걸 이제 개입권이라고 법적으로는 얘기합니다. 개입권. 자, 그래서 거래금지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이런 개입권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개입권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 계산으로 했을 때는 회사의 계산으로 해라. 그죠? 볼 수 있고 뭐 그건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간주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3자 계산으로 했을 때는 이 경우에 자, 이득을 양도해라. 그 이득의 양도, 이득을 회사에 넘겨라, 양도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득의 양도는 보수 상당액이 될 것이다. 이걸 개입권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뭐 개입권이 나오는데요. 그러한 이 개입권은 일방적으로 회사가 이 개입권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 그러면 이걸 뭐 형성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방권 법적인 측면에서는 형성권 따라서 개입권은
형성권이다. 그러면 이 형성권은 아무래도 그 제척이라고 하는 법적인 측면에서의 기간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척 기간이 뭐냐? 이사의 시점이 중요하죠. 제척의 기간은 이사의 거래 위반행위죠. 위반행위 거래 금지에 위반행위가 있는 거죠. 거래 금지에 위반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위반행위 시로부터 1년입니다.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고 1년 동안 행사를 하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제척은 그죠? 법이 뿌리친다, 제척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업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척이 됩니다. 제척은 뿌리친다, 법이 그런 청구를 뿌리친 기간이다 이렇게 평가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사의 효과적인 측면, 자,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획권과 달리 너 왜 이런 행위 했냐? 이 회사가 너 해임하겠다. 그런 문제들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그것은 별도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제3 사업기회 유용금지 의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사업기회 유용 금지죠. 유용 금지. 회사가 그 금융회사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봅시다. 금융회사에서 거래 이사로서 재임하면서 그러한 거래 행위 시나 또 재임하면서 많은 정보를 취합하겠죠. 그 정보를 가지고 회사의 손익 또는 장래 회사 이익이 되는 행위로 행동해야 될 자가 자기가 뭐 또 이렇게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건 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 영업 기회를 그죠?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한 그런 영업 기회를 이 회사에 취득하다 보니까 앞으로 장래 비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취득한 비밀을 가지고 사업 기회를 만든다. 회사를 차려서 별도로 한다. 이건 좀 곤란하죠. 회사의 사업 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사업기회 유용 금지라고 평가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사만이 아니라 교재에서 이사도 부당하지만 집행 임원도 이런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평가하죠. 자, 그리고 이 사회 승인 여기에서 이 사업기회 유용 금지의 이것을 이 사업기회 유용 금지에 대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기회를 허락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결의가 필요한 거죠. 자, 이 이사의 결의가 굉장히 좀 강화됩니다. 이사의 결의가 보통의 이사의 결의가 아니라 자, 3분의 2입니다. 이사의 결의 요건이 아니라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시고 이번은 손해배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까지 우리가 경업 피지 의무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